안녕하세요. 실버 프렌즈톡입니다. 친구들, 오늘은 우리에게 특히 조심해야 할 병, 바로 폐렴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폐렴? 그냥 감기가 심해진 거 아냐? 하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릅니다. 특히 65세 이상에서는 폐렴으로 인한 사망률이 젊은 층보다 10배 이상 높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매년 우리나라에서만 2만 명 이상이 폐렴으로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대로 알고 나면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거든요. 폐렴의 7가지 경고 신호와 함께 원인부터 예방법까지 꼼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폐렴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폐렴은 우리 폐의 작은 공기주머니, 의학적으로 폐포라고 부르는 부분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 때로는 곰팡이까지 폐 깊숙이 침입해서 발생하죠. 우리 폐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는 어떨까요? 숨을 들이쉬면 산소가 폐포로 들어가고 혈액 속 헤모글로빈과 결합해서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동시에 몸에서 만들어진 이산화탄소는 폐포를 통해 밖으로 나가죠. 이런 가스 교환이 생명 유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폐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폐포가 염증 분비물과 고름으로 가득 차버립니다. 마치 스펀지에 물이 가득 찬 것처럼요. 그러면 산소가 제대로 들어갈 수도 없고 이산화탄소가 나갈 수도 없어집니다. 결국 온몸에 산소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이것이 바로 폐렴이 생명을 위협하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 환자분은 처음에는 그냥 감기인 줄 알았다고 하셨어요. 기침이 나고 열이 조금 있으니까 감기약을 드시고 며칠 지켜보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3일째 되던 날 갑자기 숨쉬기가 힘들어지고 가슴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오셨을 때는 이미 혈중 산소 포화도가 90% 이하로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빠른 치료로 회복하셨지만 하루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죠. 이처럼 폐렴은 단순한 감기와는 완전히 다른 병입니다. 그렇다면 폐렴을 일으키는 원인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흔한 원인은 세균성 폐렴입니다. 전체 폐렴 환자의 60-70%가 세균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 중에서도 폐렴구균, 정확한 이름으로는 스트랩토코쿠스 느모니아가 가장 대표적이죠. 이 균은 평소에는 우리 코나 목에 조용히 살고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는 순간 폐로 내려가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 외에도 황색 포도상구균, 폐렴막대균, 마이코플라즈마 등 다양한 세균들이 폐렴을 일으킬 수 있어요. 세균성 폐렴의 좋은 점은 항생제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항생제 내성을 가진 균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치료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바이러스성 폐렴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 더욱 주의해야 하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코로나19 바이러스, RSV라고 부르는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가 주요 원인입니다. 바이러스성 폐렴은 초기에는 일반 감기와 증상이 비슷해서 구분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병이 진행되면 훨씬 빠르게 악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이러스성 폐렴이 더 무서운 이유는 특효약이 제한적이라는 점입니다. 인플루엔자는 타미플루나 RELENGA 같은 항바이러스제가 있고 코로나19는 팍스로비드 같은 치료제가 나왔지만 대부분의 바이러스성 폐렴은 아직 확실한 치료제가 없어요. 그래서 산소 공급, 수액 치료 같은 대중치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곰팡이성 폐렴인데 이것은 상당히 드물지만 발생하면 매우 위험합니다. 주로 면역력이 극도로 떨어진 환자들에서 나타나요.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분, 장기 이식을 받으신 분, HIV에 감염된 분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평소에는 병을 일으키지 않는 균들까지도 폐렴을 일으킬 수 있어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인에 따라 치료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여러 검사를 시행합니다. 가래 배양 검사, 혈액 검사, 흉부 엑스레이나 CT 촬영 등을 통해서 원인을 찾고 적절한 치료를 시작하게 되죠. 그런데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 보면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분들이 J13, J15 이런 코드 번호를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국제질병분류 코드 ICD-10이라고 부르는 의학적 분류 체계입니다. 폐렴의 경우 J12부터 J18까지 세분화되어 있어요. J12는 바이러스성 폐렴, J13은 폐렴구균에 의한 폐렴, J14는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폐렴, J15는 다른 세균성 폐렴, J16은 다른 감염원에 의한 폐렴, 그리고 J18은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폐렴을 의미합니다. 이런 코드가 단순히 의학적 분류를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때도 중요한 근거가 되고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도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J13 코드를 받으면 폐렴구균의 효과적인 항생제 치료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되죠.
하지만 폐렴 자체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합병증입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들에게는 합병증이 생명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가장 무서운 합병증은 폐혈증입니다. 폐에 있던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면서 전신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상태예요.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며 체온 조절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각종 장기들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고 결국 다장기 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무서운 것은 호흡 부전입니다. 폐렴이 심해지면 폐포들이 모두 염증 분비물로 가득 차서 산소 교환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혈중 산소 포화도가 90% 이하로 떨어지면 즉시 산소 공급을 해야 하고 더 심하면 인공호흡기를 달아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어요. 이런 상태가 되면 회복하는데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심장 합병증도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에 심부전이나 부정맥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위험해요. 폐렴으로 인한 저산소증과 염증이 심장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면서 기존 심장 질환을 급격히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실제로 폐렴 환자의 약 30%에서 심혈관계 합병증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뇌 손상도 간과할 수 없는 합병증입니다. 지속적인 저산소증으로 뇌세포가 손상을 받으면 인지기능이 떨어지고 기존에 치매가 있으신 분들은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어요. 한번 손상된 뇌세포는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평생 후유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폐농양이라는 합병증도 있습니다. 폐 안에 고름 주머니가 생기는 상태인데 이렇게 되면 치료 기간이 몇 달씩 길어질 수 있어요. 항생제를 몇 주간 투여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있어요. 65세 이상 고령자, 당뇨병이나 고혈압, 만성 폐질환, 심장병, 신장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합병증 발생률이 일반인보다 3배에서 5배 높습니다. 또한 면역억제제를 복용하시는 분,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고위험군에 해당합니다. 그럼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다뤄보겠습니다. 폐렴 치료제는 정말 없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자주 받거든요. 사실 이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세균성 폐렴의 경우에는 분명히 효과적인 치료제가 있습니다. 페니실린, 아목시실린,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 등 다양한 항생제들이 세균의 종류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됩니다. 문제는 항생제의 내성균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적절한 항생제를 선택하면 대부분의 세균성 폐렴은 완치가 가능합니다. 바이러스성 폐렴도 일부는 치료제가 있어요. 인플루엔자 폐렴은 타미플루나 RELENGA 같은 항바이러스제로 치료할 수 있고 코로나19 폐렴은 팍스로비드, 렘데시비르 등의 치료제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RSV 폐렴도 리바비린이라는 항바이러스제가 있고요. 하지만 모든 바이러스성 폐렴에 특효약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치료제가 없는 바이러스들도 많고 설령 치료제가 있다 하더라도 시니어 분들은 면역력이 약해서 치료 반응이 젊은 사람만큼 좋지 않아요. 게다가 합병증이 생기면 원인균을 치료해도 손상된 폐나 다른 장기들이 회복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의료진들이 예방이 최선의 치료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치료제가 있더라도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이제 폐렴의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경고 신호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절대 그냥 감기겠지 하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경고 신호는 지속되는 기침입니다. 특히 2주 이상 계속되는 기침, 가래가 나오는 기침,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는 기침은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해요. 일반 감기 기침과는 달리 폐렴 기침은 깊고 지속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호흡 곤란입니다. 평소보다 숨이 차고 가쁘다면, 특히 가만히 있어도 숨이 차다면 이것은 폐기능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예요. 계단을 오르거나 조금만 움직여도 심하게 숨이 찬다면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고열과 오한입니다. 38도 이상의 발열이 지속되거나 몸이 덜덜 떨리는 오한이 있다면 감염이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만 시니어 분들은 면역력이 약해서 열이 잘 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열이 없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는 흉통입니다. 숨을 쉴 때나 기침할 때 가슴이 아프다면 폐렴의 염증이 흉막까지 번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흉막염은 폐렴의 심각한 합병증 중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는 식욕부진과 전신쇠약입니다. 갑자기 밥맛이 없어지고 기력이 없어지며 일상생활이 힘들어진다면 몸이 감염과 싸우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여섯 번째는 의식 저하입니다. 멍하거나 혼란스러운 상태, 집중력이 떨어지는 상태가 나타나면 뇌로 가는 산소가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신호예요. 일곱 번째는 입술이나 손톱의 청색증입니다. 산소가 부족해서 파랗게 변하는 현상인데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응급실에 가셔야 합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은 이런 전형적인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열도 잘 안 나고 기침도 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 갑자기 기력이 없어지거나 식욕이 떨어지거나 혼란스러운 상태가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런 비특이적 증상들도 폐렴의 신호일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 폐렴 예방과 생활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방이 최선의 치료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접종입니다. 먼저 폐렴구균 백신부터 설명드릴게요. 만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국가에서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백신을 맞으면 폐렴으로 인한 사망률이 40에서 60%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23가 다당질 백신과 13가 단백결합 백신 두 종류가 있는데 의료진과 상담 후 본인에게 맞는 백신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독감 예방접종도 매우 중요합니다. 독감 자체도 위험하지만 독감 후에 2차적으로 폐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폐렴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매년 빠짐없이 접종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습관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금연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폐렴 위험이 2배에서 4배 증가합니다. 담배 연기가 폐의 자정 능력을 떨어뜨리고 면역세포들의 기능을 약화시키기 때문이에요. 오랫동안 흡연하신 분들도 금연하시면 1에서 2년 내에 폐렴 위험이 현저히 줄어들 수 있으니까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시작하세요. 손 위생도 정말 중요합니다. 외출 후에는 반드시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씻어주세요. 알코올 손소독제를 사용하셔도 좋고요.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만지는지 생각해 보세요. 문손잡이, 엘리베이터 버튼, 지하철 손잡이, 쇼핑카트. 이런 곳에는 수많은 세균과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어요. 간단한 손 씻기만으로도 감염 위험을 70%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도 면역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격렬한 운동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루 30분 정도 가벼운 걷기나 스트레칭만 해도 충분합니다.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폐활량이 늘어나며 면역세포들의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은 폐기능 향상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니까 꾸준히 하시길 권합니다. 영양관리도 중요한 예방법 중 하나입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면역세포들을 만드는데 단백질이 꼭 필요하거든요. 생선, 닭고기, 두부, 콩류를 드시면 좋습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도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요. 비타민 D도 중요한데 햇볕을 쬐는 것도 좋지만 겨울철에는 비타민 D 보충제를 복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수분 섭취도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하루 6에서 8잔 정도의 물을 마시면 기도의 분비물이 묽어져서 가래가 쉽게 배출됩니다. 기도가 건조하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더 쉽게 침투할 수 있거든요. 충분한 수면은 면역력의 기본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면역세포들의 활동이 떨어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해서 감염에 취약해져요. 하루 7에서 8시간 정도는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잠들기 2-3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피하시고 침실을 어둡고 조용하게 만들어주세요. 환경 관리도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내 환기를 자주 시켜주세요. 하루 2-3회 30분씩 창문을 열어서 신선한 공기를 순환시키면 실내의 세균과 바이러스 농도를 줄일 수 있어요. 실내 습도도 40에서 60% 정도로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건조하면 기도 점막이 마르고 너무 습하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거든요. 특히 감기나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꼭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가능한 한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세요.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혈당 조절을 잘 하셔야 해요. 혈당이 높으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염에 취약해집니다. 고혈압, 심장병이 있으신 분들도 약물 치료를 잘 받으시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시니어 분들께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폐렴은 젊은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정말로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작은 증상도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그냥 감기겠지 하고 3일 이상 방치하지 마세요. 기침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점점 심해진다면, 숨쉬기가 힘들거나 가슴이 아프다면, 38도 이상의 발열이나 심한 오한이 있다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께 당부드립니다. 몸이 아플 때는 혼자 견디려고 하지 마시고 가족이나 이웃에게 꼭 알려주세요.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두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병원 연락처, 가족 연락처를 잘 보이는 곳에 적어 두시고
가능하다면 응급벨이나 안전폰 같은 장치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약물 복용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겸 기존에 복용하시는 약물들을 갑자기 중단하지 마세요. 혈압약, 당뇨약, 심장약 등은 감기에 걸려도 계속 복용하셔야 합니다. 다만 새로운 약물을 추가로 복용하실 때는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시고 약물 간 상호작용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폐렴의 원인은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가 폐를 공격해서 발생합니다. 의학적으로는 ICD-10 코드 J12부터 J18까지로 분류되며 이는 정확한 진단과 치료, 그리고 건강보험 적용의 근거가 됩니다. 폐렴의 합병증은 폐혈증, 호흡부전, 심장 합병증, 뇌 손상, 폐농양 등이 있으며 특히 65세 이상과 만성질환자에게서 발생률이 높습니다. 치료제는 원인에 따라 항생제, 항바이러스제, 항진균제 등이 있지만 시니어에게는 예방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폐렴의 7가지 경고신호는 지속되는 기침, 호흡곤란, 발열과 오한, 흉통, 식욕부진과 전신쇠약, 의식저하, 그리고 청색증입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예방의 핵심은 폐렴 구균 백신과 독감 예방접종, 그리고 올바른 생활습관입니다. 금연, 손위생,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영양, 충분한 수면, 적절한 수분 섭취, 실내 환기와 습도 관리 등이 모두 중요한 예방법들입니다. 친구들 꼭 기억해 주세요. 폐렴은 가볍게 볼 질환이 아니지만 올바른 예방과 관리로 충분히 피할 수 있는 병입니다. 예방접종을 미루지 마시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시며 작은 증상도 놓치지 마세요. 무엇보다 혼자 견디지 마시고 주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실버 프렌즈 톡과 함께 소중한 건강 정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놓치지 마시고 댓글로 궁금한 점도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